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는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 모시고 글로벌 다양한 이슈 짚어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으신 ETF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재창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에 뵙고 벌써 2월이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 빨리 가죠.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가고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쵸. 너무 많았고 또 너무 바쁘실 텐데 또 바쁘시고 추우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요. 예, 제가 감사하죠. 네. 오늘도 진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앞서서도 지금 사건이 많았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진짜 연초에 뭐 연말보다 연초에 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 금융시장을 지켜본 지는 한 금융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근무를 한 건 한 30년 가까이 했고, 퇴직하고도 이제 자문사를 하니까 사실은 뭐 한 30년 넘는 시간을 이쪽을 지켜봤는데, 코로나 때 네. 이제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리스크 때문에 그걸 이제 리세션이라고 우리도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연준이 푼 돈이 그러니까 통화 정책만도 많지만 또 재정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는 어떠냐면 네. 2009년도 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QE 1, 2, 3를 했는데 그때는 한 3, 4년에 걸쳐 돈을 풀었어요. 네. 한 번 풀고 안 돼서 더 푼 거죠. 근데 그때 풀었던 거에 거의 제가 보기엔 한 4배 가까이 푼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리고 속도도 빠른 시간 안에 풀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 한 2009년도부터 처음 테이퍼링 13년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14년도에 실행했지만 네. 테이퍼링 발작부터 하면 13, 14, 15, 15년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고 17년도 7월, 9월인가에 양적 축소. 지난번에 충격을 줬던 QT? QT? 네. 이것도 연달아서 했는데 그거를 지금 막 집약적으로 막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네. 시장이, 왜냐하면 바로 직전번의 기업과 예, 그때의 모든 상황들을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해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압축해서 듣는 사람 입장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공포? 사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갑자기 쏟아지면 너무 큰 문제로 느껴지는데 그렇죠. 이게 한 4, 5년에 걸친 일을 한 번에 연준이 예고한 거. 그러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지난번 그 인터뷰, 그러니까 FOMC 회의 끝나고 나온 인터뷰에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에서 다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고려하는 이런 상황은 초유의 사태고요. 네. 제가 월가 사람이 말한 얘기를 들었는데 동감이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그 뭐 유럽의 금리 인상 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움직인 것도 사실 지난 한 주가 뭐 정말 격동의 한 주, 맞아요. 정말 커다란 것들이 터진. 왜냐하면 메타가 뭐 하루에 20, 맞아요. 예, 7%, 8% 빠지고, 아마존이 막 15%, 18% 오르고, 뭐 이런 역사상 최대 시가총액이 오르고 내리는 일들. 뭐 이게 한 주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다 한꺼번에 공포로 다가올까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고, 네. 사실 지금은 공포를 갖기보다는 기대를 해야 될 그런 시장인데, 공포는 네. 이제 진짜 나중에 한참 뒤에 있을 수 있다. 제가 경험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진짜 많은 분들이 떨고 계시고 이렇게 방향성을 못 잡아서 힘들어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은 공포를 느낄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기대를 해야 될 때다. 네네네. 저희 이제 멘탈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나씩 좀 풀어보자면 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잘 나와줬죠.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그러면 연준이 더 빨리 이제 긴축을 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재창 대표께서는 조금 또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국채금리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전망이 궁금해지네요. 우선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바라볼 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상에서 말하는 전문가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라고 할 정도, 특별히 이제 월가에 그 뭐 예를 들면 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5번, 6번, 7번 얘기하면 우리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사실 가깝게는 2021년 시장을 예측했던 월가의 예상도 거의 60한 70% 가까이 틀렸어요. 맞은 게 30%밖에 안 돼요. 근데 작년도 1월 달에 막 이럴 때는 너무 그럴듯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 작년에 연말까지 가면 최소한 10년물 금리가 2.0 넘을 거다. 그랬는데 진짜로 막 2월부터 금리가 막 폭등을 해서 네, 네. 예, 1.3 막 이러던 것이 1.7까지 가는 바람에 작년 2월에 기술주 엄청 떨어졌었어요. 저희 회사가 저희 자문사가 기술주를 투자하는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더니 그게 고점을 1.74가 찍고 연중 내내 이제 오르지 않고 내려왔다가 연말에 다시 한번 7을 넘어서 예, 그 정도 움직여 본 게 끝이에요. 예, 사실 지금은 10년물 금리가 1.9예요. 네. 올해 들어서 지금 1월 달에는 얼마 전에 또 올랐거든요. 하지만 작년도에는 1.9도 못 가봤어요. 근데 작년 초에는 모두가 다 2.0은 넘을 거라고 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측하기엔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네. 수도 있지만 그게 모두 실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무조건 이제 그 시장에서 얘기되는 모든 얘기를 받아들이다 보면 저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들릴 때는 부정적인 얘기가 더 확 다가온다는 거. 예를 들면 실제로도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 그 버블 붕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닥터 둠들이 막 엄청.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지나간 1, 2년 전에도 계속 그분들은 얘기를 했었었고,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더 많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그렇진 네. 않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는 사람들의 예측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연준은 생각보다 많이 올리고 생각보다 강한 긴축을 했던 적이 더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입장이 있어요. 뭐냐면 연준 의장의 입장은 네. 과거에 만약에 통화정책 가던 길을 되돌렸을 때 실수라고 평가받을 리스크가 더 커요. 아. 예,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실수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웬만해도 지속성이 있습니다. 올리기 시작하면 꾸준히 올리는 경향을 갖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보다는 많이 올렸던 적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일이 있냐면 여전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 상태인데 계속 올려서 문제를 만드는 이 일이 가장 많이 발생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예청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를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고 말을 하느냐. 저희처럼 경험한 사람들은 잘 그러니까 연준이. 그리고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은 요번에 제롬 파월이 다시 연준 의장이 될 때 네. 늦게 발표가 날 때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 이것도 당연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들도 물론 독립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예, 그런 게 있구나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역사에서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미국에도 한 3대 펠러, 그러니까 세 가지 실수라 그래서 미국 역사상 통화정책을 잘못 쓴 연준 의장 3명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경향도 다분히 있어서 많이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무조건 되고 그냥 복지부동 스타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왜 올리고 언제 강하게 올리냐를 결정할 때 뭘 네. 보고 하느냐. 뭘 보고 하나요?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카시카리라는 인디애나폴리스 연준 그 이사가 얼마 전에 논문을 내고 오랫동안 연준의 그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어떤 거냐면 두 가지 리스크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같은 경우 뭐냐면 만약에 아주 강하고 자주 긴축을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했을 때 과거의 경험칙상 어떤 문제가 오냐면 어떤 리스크가 오냐면 경기를 꺾어버려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지표는 후행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늘 이제 내일 바로 발표가 날 건데 7.0이냐 7.2냐 7.4냐 막 이럴 텐데 네. 이게 사실은 고점을 찍었는데도 숫자는 최고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꺾였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원래는 꺾였는데 지표는 후행되기 때문에 높게 나온다. 그렇죠. 지금 22년 2월 초에는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숫자는 지난달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니까 연준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숫자를 보고 통화정책을 써버리면 통화정책이 막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는 이미 꺾어졌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꺾어졌는데 인플레이션을 막 치기 위해서 정책을 써버리면 네. 뒤늦게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금방 이해되시잖아요. 네.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왔어요. 특히 예전에 바로 직전번에 2015년 12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올렸냐면 15년 12월 한 번, 16년 12월 한 번, 17년 3번, 18년 4번. 이렇게 올렸는데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연준이 올리는 동안도 경기가 꺾어져서 힘들어지는 바람에 큰 폭락이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이런 일이 금리 올리는 기간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은 그걸 봐가면서 그리고 폴 볼커 이후에 폴 볼커는 어떤 상태였냐면 아주 강력하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떤 상태로 바뀌었냐면 그린스펀이 실수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베이비 스텝만 올리는. 조금씩. 예, 그리고 그 조금씩 올리는 거에도 문제가 생겨.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경기를 어렵게 해서 네. 지금 옐런이나 버냉키 옐런, 제롬 파월은 어떤 거 한 거냐면 한 번 올리고 지켜보고 다시 올리는. 연달아 올리지도 않는 상태였었어요. 연준이. 네, 네. 지금은 정책상.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연준은 결코 실수하지 않을 만큼의 경험은 갖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한 것처럼 너무 긴축을 강하게 했을 때 지표 시차 때문에 자기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올리는 거에 리스크가 있다. 긴축을 무조건 세게 하는 거. 그래서 제롬 파월이 불과 한 달, 2달 전까지는 트랜지토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니 참아보자. 맞아요. 그랬었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잘못 올리면 경기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주 좋은 태도였는데 너무 갑자기 변해버리니까 네.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로 봤을 때 첫 번째 리스크는 경기를 어렵게 할 수 있으니 강한 긴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반대로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얕봤다가 인플레이션에게 먹혀버릴 수 있다. 그럴 경우는 연준은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특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은 임금 인플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구조는 소비가 70% 이상 차지합니다. 네. 그 소비의 70%를 서비스 소비가 차지해요. 이게 소비가 70% 차지한다는 얘기는 현재는 사실은 제조업이 미국이 놀랍게도 8%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도 미국에게 있어서는 그 물가가 오긴 오지만은 심각하게 경제를 흔들 물가는 아닙니다. 근데 임금이 오르면 그렇죠. 왜냐하면 서비스, 그다음에 네. 소비의 구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문제가 되는데 임금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과거 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에 미국의 경험이 있어요. 지금 제롬 파월이나 옐런이나 버냉키는 다 그 시대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무슨 아픔이 있냐면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 그래서 임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인건비는 스파이럴.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따라 오르고 물가가 따라 오르면 또 임금을 또 올려야 하는 이 회용돌이 같은 스파이럴이 발생해서 임금 때문에 물가를 계속 올려놓는. 물가 때문에 임금이 또 오르고. 네네네. 그게 최근에 벌써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존 디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농기구 회사 있어요. 정말 멋진 회사입니다. 저는 그 회사 참 좋아하는데 네. 그 회사가 이번에 벌써 어떤 걸 반자들였냐면 콜라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코스트를 임금에다가
즉각 반영해 주겠다는 임금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70년대에 있었던 거고 과거에는 최근에는 없어졌던 거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우리도 아시다시피 임금 계약이 뭐 보통 이제 노사하고 타협하면 한 3%씩 뭐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물가는 전혀 반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물가가 낮았으니까. 네. 하지만 과거의 70년대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물가를 임금에다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 콜라 계약을 디어가 처음으로 최근에 지난 작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월가의 그 금융회사들도 너무 인건비가 높아졌다. 그래서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런 몇몇 회사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지금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잘못 캐치하면 이 스파이럴에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리스크라고는 볼 수 있죠. 그 연준의 이 두 가지 리스크는 이제 연준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연준은 원래 그 제롬 파월의 제스처대로 사실 2020년도에 AIT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 얘를 20년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쉽게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요동치더라도 평균 에버리지로 계산하겠다. 그럼 AIT 전에 뭐였는데? 인플레이션 타겟팅 시스템. 2%만 되면 물가가 2%만 되면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게 미국의 규칙이었습니다. 네. 연준의 법이었어요. 그걸 20년도에 바꾼 거예요. 왜? 빨리 금리를 올렸더니 물가가 막 처음에 움직이려고 하는데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눌러버리더라고 오히려. 네. 그러니까 물가가 2%가 이상 되더라도 좀 참아야 된다. 이게 AIT거든요. 근데 그게 무색하게 7%의 물가가 나타나 버리는 바람에 네. 그래서 제롬 파월은 뒤늦게 변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어떤 AIT 제도로 보면 연준은 금리를 늦게 올리려고 했던 게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물가가 만만치가 않으니 갑자기 변심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네. 뭐냐면 진짜로 제롬 파월이 지금 이제 요즘 월가들이 예상하는 제일 좀 빠르게 보는 데는 한 3월쯤이면은 물가 꺾인 게 증명될 거다. 그리고 좀 늦은 데가 6월 정도에는 네. 물가가 왜냐하면 이 물가가 사실 아무리 양보해도 80% 정도는 공급망 병목에서 오는 공급단 물가예요. 네네. 이걸 저희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공급망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이 말한 것처럼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는 관리되지도 않을 뿐더러 일시적이다. 이 사실이 맞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제 공급망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표가 꺾어진 거는 꽤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네. 특별히 가장 큰 흐름은 중국의 물가가 떨어지면 한 길게 잡아도 6개월 안에 미국의 물가가 떨어집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꺾였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롬 파월이 이런 걸 몰라서 지금 이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알면서. 네. 이유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아까 임금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은 것도 있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와칭하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긴박하게 금리를 위협적으로 올릴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걸로 보여진다. 그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유동성 문제일 거예요. 월가의 하우스들에서 나온 얘기, 그 다음에 저희 금융가에서도 나오는 얘기 중에 단기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있어요. 미국의 단기 금융시장. 네. 단기 금융시장은 뭐냐면 1일짜리 금리들입니다. 네. 1일짜리 채권, 국채와 1일짜리 그 오버나이트 금리들. 이런 금리들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번 이게 잘못되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려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과잉 유동성이죠. 그럼 이 과잉 유동성이 왜 왔을까? 연준이 만들었네.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게 있어요. 연준은 바이든의 4차, 말하자면 인적 인프라, 빌드백 베러, 네. 이게 될 걸로 알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로부터 지금까지 바이든의 이런 문제, 사실 바이든의 그런 그 지지율은 거의 인플레이션 때문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 예상치 않았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바이든의 하락과 지지율 하락. 그 다음에 네. 역사상 가장 지금같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런 어떤 팽팽한 게 된 건 역사상 최대래요. 50대 50.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가 오냐면 조면친 같은 사람이 갑자기 막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조 맨친이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조 맨친이 돌아가서 갑자기 핸드폰 끄고 딴소리 하기 시작했어요. 네, 같이 하기로 해놓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것이 빌드백 베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재생 시장, 그다음에 전 세계 그런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모든 걸 끌어안고 있는 빌드백 베러가 안 돼 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풀어놓은 돈이 돌아다닐 곳이, 인프라 정책이란 게 뭐냐면 돈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네.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갑자기 연준의 예상과는 다르게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 유동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단기 금융시장. 왜냐하면 유동성이 웬만큼 유동성 과다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그거를 연준은 그 RRP 같은 거 이런 걸로 IOER 같은 걸로 관리해 왔어요. 네. 지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게 목에 찬 거죠. 거의 RRP가 2조에 가깝습니다. 하루 이제 그냥 노는 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걸로 저는 보여져요. 여러 가지 현상에서 볼 때. 그러면 이거 최근에 뭐 다양하게 뭐 인플레, 금리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유동성 얘기는 시장에서 많이 안 나눴던 얘기가 많은데 그런 쪽을 이제 조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많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게 됐냐면 이해하실 게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해결책이 보인다. 네, 언제 반등이 나오고 언제 시장이 마음 놓고 사도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해결될 때? 그렇죠. 단기 금융 시장에 햇볕이 들어야 돼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계속 인플레이션만 보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이 괜찮아졌는데 왜 쟤들이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과다한 반응이 한 달 내에 갑자기 제롬 파월에게서 나타난 거의 이유를 사람들은 어디서 찾냐면 연준 의장 되고 나서 비로소 확 이제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막 그 바이든의 그제서야 압박.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유동성이 문제다. 네, 그 사람들은 사실 연준은 제가 수십 년 지켜본 건 연준은 경기 그다음에 주식시장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달러의 수호자들이에요. 달러를 기축통화 지키는, 수호자. 네. 예. 그거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달러에 의심이 생기면 기축통화의 자리를 잃게 되면 미국은 패권 국가의 위치를 잃게 돼요. 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사실상 굉장히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단기 금융시장을 놓치면 사실상 시스템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국의 달러 관련된 패권뿐만 아니라 미국의 패권 국가 위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않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확 올라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달러가 소중해지잖아요. 예, 그런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 왜 안 쳐다보냐? 쳐다봅니다. 금융 여건 지수라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건 지수 중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제롬 파월의 말 맞다나 아직 그렇게 아주 취약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월에 한번 금리를 올리고 안 올릴 것으로 예전에 한번 예상을 해 주셨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좀 보시나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단기 금융 시장이 해결돼야 이 모든 것들이 풀릴 거라고 보는 면들이 있다 보니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3월에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QT라는 걸 먼저 할 걸로 저는 보여져요. 양적 가까운 긴축을. 시간에. 예. 네.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는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뚜렷한 증상이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를 평평하게 만들면서 네. 경제를 흔들리게 할 수 있으니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QT를 사용해서 이 금융시장의 잉여 유동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금리 올리는 횟수는 생각보다 적을 거다. 하지만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건 QT를 실행하게 되면 시장은 지난번에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일 거라서 상당 부분은 아마 시장의 걱정이 있기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7번, 8번에 의해서 두려워하지는 말아도 될 것 같다. 이게
두려움의 원인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제 쭉 들어보신 분은 그렇게 금리 많이 올릴 거에 대해서 걱정을 일단은 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일론 머스크도 이제 공급망 문제가 성장성 저해 요인이 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공급망 문제도 계속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시장에 어려움이 되는 가장 뚜렷한 문제가 연준이 갑자기 급하고 강한 긴축을 하기 때문인데 그런 어떤 행동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인플레이션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움직이는 요인은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고 그 지금 인플레이션을 움직이는 것 중에 아무리 양보해도 거의 7, 80%를 공급단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신 공급망 관련된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에 네. 속하고 그거를 봤을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월가도 그런 의미에서 빠르면 2월. 그러니까 요번 소비 지표에서 그 CPI 지표에서 바로 보일 수도 있다는 애들도 있고 네. 안 보이더라도 빠르면 2월부터 공급망 관련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럴 정도로 그들이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네. 뭐냐면 그 공급망 병목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 중에는 운임이란 게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운임을 우리가 보는 지표 중에는 BDI라든지 CCFI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물류난을 평가하거든요. 네. 이 BDI는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벌크선들에 대해서 운임을 움직이는 그런 그 가격이고 CCFI는 차이나예요. 컨테이너 선의 운임 지수. 그러니까 당연히 운임 지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완전히 꺾어졌어요. 그래서 CCFI는 물론 그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꺾어진 분명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런 운임 지수의 하락은 아마도 물가가 그러니까 공급단의 문제의 물가는 상당히 해결될 걸로 보여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네. 표로 준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입 물가라는 거. 미국이나 중국의 투입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 물가를 움직이는 그런 주요한 요인들 중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이런 지표들이 하락한 게 현저합니다. 특별히 작년 12월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 3, 4개월 뒤에 미국의 물가가 떨어질 걸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투입 물가 하락 부분, 그러니까 그래프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산업 생산 관련된 ISM 그런 공급자 그런 관련된 지표 중에 배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당연히 물류에 관련된 배달 지수니까. 네. 그래서 배달 시간도 따질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따질 수 있는데 이것들이 완화되는 게 현저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뚜렷하게 어떤 면에서는 물가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는 그러니까 공급단의 물가 말씀드린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모습도 상당히 뚜렷하다. 네.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좀 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건 지금 중국이 현재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하고 그렇죠. 있죠. 네. 이게 어떤 걸 갖고 오냐면 그 기간 동안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그죠? 많이 좀 풀어주겠죠. 그거가 네. 이제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풀어주게 되잖아요. 네. 근데 풀어주면 일시적으로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현상이 나타나나요? 많이 퍼지나요? 더? 확진자 폭등부터 나타나잖아요. 네. 이게 오미크론 더 하잖아요, 지금. 네. 그게 이제 2월 말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제로 코로나 관련된, 제로 바이러스 관련된 그런 정책을 풀어버렸을 때 먼저 초반에 3월 초나 이럴 때는 높아졌다가 낮아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숫자는 건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나쁜 숫자로 나타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결국 오미크론 사태가 공급망 관련해서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오미크론은 델타처럼 그렇게 공급망 병목을 건들고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나오지는 아직 않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오미크론은 굉장히 짧게 왔다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유럽이나 미국을 봤을 네. 때. 그러니 공급망을 흔드는 부분은 굉장히 나타나더라도 짧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일시적일 거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고 또 커다란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그 공급단 문제이기도 하면서 에너지 문제죠. 우크라이나 사태.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은
다음번 이제 설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다면 그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어찌됐든지 간에 우크라이나나 그런 에너지에 관련된 공급의 문제들이 걸리면서 이게 또 물가를 쉽게 떨어뜨리지 못하는 지금도 1월 내내 유가가 올랐거든요. 네, 많이 지금 올랐어요. 90불 넘어서 움직이니까 이 흐름을 유지할 만한 그런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어려움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터지고 나면은 바로 반영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언제 그러면 해결되나요? 발발을 해야 터집니다. 전쟁 의미가 아니라 돈바스만 점령을 하든지 아니면 진군을 하면 이건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라든지 극히 그 확률은 적지만 그다음에 지금처럼 아예 안 하기로 완전히 약속을 하든지 이런 뭔가가 명확해지고 나면 유가는 이제 급하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공급망 관련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한은 저도 월가 다른 하우스처럼 3월 정도에는 공급망 병목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내려갈 거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월이면 이제 멀지 않았는데 공급망 병목 현상이 그래도 3월 달에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해주고 계십니다.